노인 물리치료입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 조직이 노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질병이라든가 손상에, 부상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은 이러한 노인들의 신체 특성과 변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화에 따른 체력의 손실, 자신감과 균형 감소, 신체적, 인지적 쇠퇴 및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 사회생활 위축, 정서적인 스트레스 증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들의 특성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은 노화와 관련된 근육, 뼈대개, 심장, 호흡계, 신경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질병 및 손상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노인들 대부분은 여러 질병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뼈대개 쪽 질환과 심장호흡계 또는 신경계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또는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뼈 엉성증과 같이 뼈 건강도 많이 안 좋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절염 및 또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이 노화 관련된 질환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외래클리닉, 입원 환자 건강관리 시설 및 생활보조시설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기대 수명, 즉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그 신체적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채 살아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 노인에 비해서 여성 노인의 수명이 훨씬 더 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과 관리, 즉 물리치료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 노화 과정입니다. 노화 과정에서 첫 번째는 근육 뼈대개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허벅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 뼈 주변의 근육들이 탄탄하게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옆에는 노인들의 허벅지 근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거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근육이 치밀하지 못하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라든가 또는 여러 결합 조직으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육량이 감소되고 지방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운동신경 또한 쇠퇴하기 쉽고 운동 단위, 힘을 주게 될 때 같이 힘을 주게 주는 거에 참여하는 근육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 불량이라든가 또는 뼈의 건강도 많이 안 좋아하게 됩니다. 여기서 뼈 엉성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 보는 것처럼 뼈가 치밀하게 이렇게 얼개설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뼈 실질 조직들이 빠지면서 이렇게 뼈가 굉장히 약한 상태로 보존이 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관절 연골도 마찬가지로 많이 손상을 입게 돼서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붓기 또는 통증 이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계 변화입니다. 신경계 변화는 그림에서 보는 거는 정상적인 뇌에서는 제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뇌 실질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뇌 실질이 빠지면서 뇌 조직 또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빈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뇌 같은 경우는 부위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직, 어떤 부분에서 위축이 왔느냐에 따라서 기능 상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 뇌 안쪽에 있는 해마 부위에서 위축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기억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에서도 신경 전달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빠르게 정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느리게 되고 반응 또한 많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든가 보행 능력이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감각교의 변화입니다. 시각 기능에서 노안이 생기게 되고 또는 시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청, 청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기능이 쇠퇴되면서 청각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촉각 또한 이전처럼 많이 바로바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민도가 좀 떨어지면서 뭐 예를 들어 걸을 때 발에서 주어지는 촉각 예민도가 떨어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호흡기계의 변화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심장계 변화입니다. 심장 혈관계 변화입니다. 혈관 자체도 많이 뻣뻣해지고 심장 기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고혈압이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슴벽이 좀 뻣뻣해지면서 숨을 들이마시게 될 때 충분하게 심호흡이 안 되게 되는, 그래서 심장과 허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균형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주로 뭐 감각계, 이제 균형 감각이라든가 또는 운동 감각, 위치 감각도 떨어지게 되고 또는 시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각 정도 정보를 통합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발목이라든가 무릎 쪽 근육들이 상당히 많이 뻣뻣해지면서 전반적인 그 운동 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성은 아주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낙상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지는 건데 단순하게 피부에 약간 까지거나 뭐 가벼운 상처만 있게 되면 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충격이 주어지게 되면 예기치 않게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때문에 골절 합병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골절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뼈를 붙이기 위해서 통기부스 깁스해서 못 움직이게 관절을 고정시켜 놓게 되는데, 그러면 근력이라든가 관절 운동 범위가 심하게 제한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욕창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골절, 이게 또 이제 노인이 경우에는 이제 골절이 회복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 추가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져 본 사람들은 낙상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감 상실 때문에 바깥 출입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 더욱 높아지게 되고 활동적이지 못하게 되면서 이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지 기능의 변화입니다. 인지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굳이 뭐 인지 장애라든가 치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전체적인 인지 능력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경계 병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뇌가 심하게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인 뇌 기능이 떨어진 거를 우리는 치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인지적인 변화라고 하더라도 또 기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능력에, 생각 능력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나이를 들면서 이제 경제적인 주요 주체가 아니라, 다시 말해 생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비적인 능력밖에 갖고 있을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 이전에는 항상 생산적으로 그 경제적인 활동을 했는데 노인이 되면서 은퇴 이후에 경제적인 자립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특히 실제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 역할의 상실 또는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회 심리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생활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질환입니다. 주요 질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관절염의 증상은 주로 통증이라든가 붓기 또는 염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성적으로 되었을 때 약물 보응이라든가 복합 질병 또는 인지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관절염은 크게 뼈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뼈 관절염은 다른 말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쓰고 또는 오래 써서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관절에 충격이 많이 주어지는 관절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골이 마모되고 부서지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뼈관절염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세 이후에 많이 발생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증가하고 움직임 범위가 많이 제한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능 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다르게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나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없애주고 퇴치해주는 우리 몸의 자정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그 면역 체계가 내 몸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서 염증이 시작해서 심한 경우는 관절 연골까지도 먹고 들어가게 됩니다. 관절 상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면서 어떤 영구적인 변형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라고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랑 관계없이 어린아이에게도 생길 수가 있겠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관절이 아닌 주로 이제 손가락 관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체중 감소라든가 피로, 식욕 감퇴와 같은 전신적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은 뼈 엉성증입니다. 뼈 엉성증은 골다공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가 뼈 실질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뼈 실질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엉성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면서 뭐 작은 충격이 오더라도 뼈가 쉽게 골절이 되는 그런 그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이렇게 많이 약해져서 골절이 위험성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뼈 엉성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영양 부족, 칼슘이 부족하거나 영양 결핍하게 되면 뼈 양성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뼈 엉성증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골절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넘어지면서 낙상으로 인해서 외부에 큰 충격이 발생해서 뼈가 부러지는 것을 우리는 골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엉덩방아를 찌게 되면 척추골절, 특히 허리뼈가 많이 골절이 되거나 주저앉게 되고 외부 충격 때문에 엉덩관절이나 손목에서 이제 골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골절의 대부분은 이제 뼈가 약해지는 뼈 엉성증 또는 낙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절의 위험성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 고령 상태,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는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인지 변화라든가 감각 문제 또는 골절에 관련된 과거력도 하나의 큰 영향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균형이 부족하거나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골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근육과 뼈대가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물 복용, 특히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복용하게 되는데 약물의 각각에는 각각의 효능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또 다른 그 효과를 발휘하거나 아니면 신경 안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 노인 같은 경우 약을 많이 먹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낙상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그 낙상 이전에 한번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이 넘어지는 걸로 나타나게 되고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또 과도한 음주라든가 또는 흡연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안이 오게 되고 또는 그 조명이
나쁜 경우에 특히 어두운 밤거리를 걷는 거를 좀 더 많이 어려워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미끄러운 바닥이라든가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 경우도 많이 있게 되고 또 신발 요즘 본래 신발이 좀 딱 들어맞지 않거나 좀 큰 신발을 신는 경우에 넘어지게 되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 이제 카페트를 깔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흡착식 카페트가 아니라 자주 미끄러지게 되는 카페트를 깔고 사는 경우에는 훨씬 더 낙상 위험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엉덩관절 골절이 있은 후에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발생하고 있고 또 이 골절 때문에 생긴 여러 합병증 때문에 사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골절 이후에 뼈가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혈전이 생기거나 색전증 때문에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감염이라든가 관절이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발생해서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치매라고 말하는 그런 병인데, 치매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 타입의 치매가 가장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거는 뇌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또는 인지 장애가 아주 크게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증상은 불행히도 이게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고령 노인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병이 65세 이상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억 상실이 아주 경미하게 나타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인지 저하가 심하게 나타나면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발전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계 질환입니다. 신경계 질환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서 출혈이 되면서 뇌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러면 병의 위치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 그 위치적인 특징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 같이 동반돼서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바닥핵 회로인 흑색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해주는 세포가 손상이 되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주로 뭐 가만히 있을 때 많이 떨린다거나 또는 균형, 보행 장애가 나타나면서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그 신경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고 점진적으로 퇴행적으로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이제 물리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특별한 질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등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사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태를 같이 통틀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혈압이라든가 혈당 또는 지질 단백질, 허리둘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심장 혈관 질환 또는 콩팥 질환의 문제가 발생 위험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고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는 실명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콩팥 질환을 심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노인물리치료의 평가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 특성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평가에서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의 신체 변화의 특성과 또는 증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고, 그래서 환자들이 이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일상적인 기능은 어떤지, 그리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것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먼저 관리해야 될지 물리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입니다. 병력은 환자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문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 의무 기록이든가 검사 결과 등을 같이 참고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현재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명심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몇 가지 약물을 먹고 있는지 또는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등 그리고 동반 질병 영양 상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대한 거를 또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고, 주거 상황과 가족 구성 등 이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지만 물리치료 중재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능 수준과 활동 상태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이전에 어떤 물리치료를 받았는지, 그래서 현재 어떻게 좋아졌는지 또는 좋아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지만 현재의 물리치료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통 검토입니다. 자, 노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건지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뼈대의 문제라든가 신경계의 문제가 있게 되면 직접적으로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또는 심장혈관계, 호흡기계, 피부계 등 관련 계통의 문제가 항상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라든가 인지, 언어, 학습 방식 등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항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기능 수준입니다. 현재의 기능이 어떻게 되고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근육뼈대계, 신경계, 순환계, 감각계 등 여러 계통에서의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일상생활 활동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면밀히 검사해서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이제 기능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척도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사한테 중요한 기능적인 항목은 균형을 잘 유지하는지 또는 보행을 잘하는 등의 주적으로 일상생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주로 평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롬버그 검사입니다. 롬버그 검사는 눈을 뜨고 또는 눈을 감고 있을 때 균형을 잘 유지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균형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기능적 뻗기 검사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굽혀서 이렇게 뻗게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더 많이 뻗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자세 안정성과 전체적인 동적, 정적 균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어서 걷기 검사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서서 3미터 앞을 가서 다시 왕복하고 다시 제자리에 앉을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앉고 서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기, 또 방향 전환 및 다시 앉기 등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를 검사하는 종합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보행 능력과 동적 균형에 대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버그 균형 척도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평가 도구이기도 합니다. 박스에서 보는 것처럼 14가지 항목에 대한 것들을 점수화시켜서 어떤 양상으로 어떤 패턴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바로 버그 균형 척도라고 볼 수 있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낙상 고의 연구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그 보행 평가 도구 중에서는 동적 보행 지수, 그리고 보행 비정상 평가 척도 등 다양한 것들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산소 능력입니다. 유산소 능력은 그 전체적인 에어로빅 능력을 측정하는 걸로 전신 지구력 또는 심장 호흡 지구력을 평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산소 소비량, VO2 max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겠는데, 사실 최대 산소 소비량은 임상 그 현장 물리치료실에서 활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실험실 기반의 측정 평가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상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좀 편한 6분 걷기 검사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m 이렇게 발을 표시해 놓은 다음에 6분 동안 30m를 몇 번 정도 이렇게 왕복해서 걸을 수 있는지를 측정해서 시간 대비 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행 속도도 측정해 낼 수가 있고, 사실 6분 동안 계속해서 걷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기도 하고 해서 전체 6분 동안에 얼만큼을 걸었는지를 평가하는 걸로 측정이 수월하고 쉽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 운동 범위입니다. 관절 운동 범위는 기능적인 수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전반적으로 자세가 굽어지기 때문에 각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관절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능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엉덩 관절, 힙이라든가 무릎이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면 보행 기능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보행 속도가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맞이할 수가 있겠고, 또 발목 관절의 운동이 감소하게 되면 걷다가 뭐 턱에 걸리거나 아니면 발목을 제대로 놓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는 낙상의 우려가 가장 커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 수행도입니다. 근육 수행도에는 근력, 근지구력, 근육 파워가 포함됩니다. 근력은 말 그대로 힘을 얘기하는 거고, 근지구력은 얼만큼 오랫동안 근육에 힘을 줄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육 파워는 원하는 힘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빨리 이거 이룰 수가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원하는 힘에 도달할 수 있는지 등을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나이를 먹으면서 노인들의 근육은 일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근력, 근지구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근육 감소증, sarcopenia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근육의 크기가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육 크기 감소는 직접적으로 근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근력 감소는 기능 수준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중 분포가 달라지게 되고 등 쪽, 허리 쪽에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특히 이제 신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뼈 감소증이라든가 뼈 엉성증 그리고 디스크라 척추 원반 이 변화 그리고 근육 위축으로 인해서 이런 자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자세 변화에 대한 것들이 실제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습관이나 기능적인 문제인지를 잘 판단해서 치료하고 중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구조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교육과 운동, 특히 물리치료를 통해서 이런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입니다. 피부 감각, 고유 감각, 입체 인식, 시각과 청각 등 여러 가지 감각 때문에 기능 수준이 많이 영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유 감각은 운동 감각 또는 위치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동 조절과 기능 수준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감각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훈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지와 정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와 정서 상태는 물리치료 효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개 노인들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서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심리 상태라든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처럼 심리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치료에 대한 모티브라든가 동기가 살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계속 시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지와 정서 상태에 대한 것들은 치료 전에 반드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노인 물리치료의 중재 원리입니다. 노인들은 근육뼈대개, 신경계 혹은 심장 혈관계 등 여러 가지 계통에서의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 환자 중심의 물리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어, 중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이 나빠지고 근육을 많이 쓰지 않아 생기는 위축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능동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상 위험도 감소하게 되고 전반적인 생활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 도수치료 필요하다라고 하면 환자 보호자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수치료는 손으로 하는 치료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도수치료를 단순하게 교정치료라고 생각하는 물리치료사가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절 가동술, 물렁조직 가동술뿐만 아니라 운동치료까지 치료사가 직접 1대1 콘택해서 접촉해서 하는 치료, 모든 치료를 도수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노인들의 몸 상태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하고 취약할 수 있으므로 도수치료할 때는 상당히 큰 조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관절염이나 뼈 엉성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감을 없애주고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치료입니다. 운동치료는 환자분의 근력, 근지구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을 높여서 낙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치료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의 걸릴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낙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 운동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한꺼번에 그룹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든가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 생기는 그런 문제들, 활동 부족과 관련된 합병증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균형뿐만 아니라 협응 및 근력, 근지구력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 치료는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비활동적인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가벼운 집안일이라도 하면서 매일매일 몸이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노인 운동으로 근력 운동이라든가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은 꼭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수영을 하거나 간단하게 앉아서 다리 운동 또는 계단, 스쿼팅 또는 런지 같은 가벼운 운동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한테 꼭 필요한 운동은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론 이 운동들이 반드시 노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노인들에게는 이런 능력들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여러 가지 간단한 생활 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권고하는 것이 좋겠고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좀 짧아지기 쉬운 근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넙다리 뒤근,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관절 굽힌근 등 이런 근육들은 짧아지기가 쉽고 이 근육들이 짧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자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에 대한 주기적인 유연성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주 3회 이상씩 하는 것을 크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운동 치료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조깅 또는 걷기 등 본인이 원하는 동작을, 원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령 운동도 할 수 있고 골프와 같이 레저 스포츠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보장구,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력과 지구력 또는 관절 운동 범위를 잘 유지해서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들이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을 하지 말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력을 약화시키고 근육을 위축시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심하게는 만성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과 신체 활동은 낙상 우려를 감소시키고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라고 항상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입니다. 노인물리 치료는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분야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합병증들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노인들은 돌봄, 남들의 도움을 통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필요에 따라서 물리치료 테크닉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